50대 여성,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남성과 뜻밖의 접촉.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단단한 무언가가 제 몸에 닿았거든요. 일하다가 별 이상한 일이 다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윤지숙입니다. 54살이죠.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으로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옷을 권해드리고 계절마다 신상품을 들여오느라 동대문까지 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믿었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서류상 허점을 노린 것이었죠. 법정 다툼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비만 날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외동딸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창피하다며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민폐 끼치지 말아요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원룸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 장홀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30년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딸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다니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나름 당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셨지만 여전히 반갑게 웃어주시는 그 얼굴이요. 엄마,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거칠어진 제 손을 만지시며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한마디 하셨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제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먹던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아직 입맛은 그대로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이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집에만 있지 말고 고추밭 일이라도 나가봐라. 몸도 움직이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제가 농사일이라니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빈둥거리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새벽 6시 어머니를 따라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이 밭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몇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앉아 고추를 따고 계셨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 서울서 내려오신 분 맞죠?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위축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를 한 구석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서 시작해 보세요. 빨간 고추만 따면 되고 꼭지는 손톱으로 딱 끊어서 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말로 들으니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니 금세 아팠습니다. 손톱으로 고추 꼭지를 끊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저려오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우, 참으려 했지만 결국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곱게 자란 손이라 그래. 사흘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서울서 살다가 이런 일 어떻게 하겠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하고 억울했지만 뭐라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바구니를 놓고 주저앉았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척척 일을 해나가는데 저만 뒤처져 있으니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무잡잡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물 한 병을 말없이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드세요.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이 참 특이했습니다. 깊고 조용한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물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뭐라 말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물을 마시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듬직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분이 박영도 씨야.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귀띔해 주셨어요. 말수는 적지만 참 좋은 사람이지. 혼자 사시는데 누가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시거든.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를 비웃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박영도라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다시 고추 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고추 따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직도 허리는 아팠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더 이상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고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오전 내내 쪼그리고 앉아서 고추를 따다 보니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고 싶어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아! 뒤로 휘청하며 넘어지는데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누군가의 몸에 부딪혔어요. 순간적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엉덩이 쪽으로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박영도였어요. 저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둘 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민망한 상황이 있나 싶었어요. 평생 이렇게 남자와 부딪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도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색함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이상했어요. 박영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물 주신 고마운 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가 움직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박영도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보고 있으면 시선을 피하곤 했거든요. 둘 다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고추를 딴 걸 큰 자루에 담아서 창고까지 옮겨야 했는데
그 자루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힘을 주어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이미 자기 일을 끝내고 가신 뒤였어요. 혼자 남아서 끙끙대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돌아보니 박영도가 서 있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루 한쪽을 들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무거워서 혼자서는. 천천히 가시죠.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에서 배려가 느껴졌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제 속도에 맞춰주더라고요. 둘이서 자루를 들고 창고까지 걸어가는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란히 걷고 있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창고에 자루를 내려놓고 나서 박영도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할게요.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도움받는다는 게 뭔지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박영도의 낮은 목소리, 든든한 어깨, 그리고 그 따뜻한 배려가요.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7월 중순이었는데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고추밭에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그늘을 찾아 잠시 쉬어갔어요. 저도 너무 더워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쉬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관수용 호스가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 호스가 터졌네.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호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차가운 물줄기가 제 몸을 향해 직격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하얀 블라우스는 물에 젖어 속옷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무언가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영도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를 벗어서 제게 준 거였어요. 이 길은 바람이 셉니다. 감기 들면 안 돼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젖은 몸에 덮어진 작업복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박영도의 체온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세심함은 없었거든요. 박영도는 제가 뭐라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반팔 티셔츠만 입은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준 그 모습, 그리고 감기 들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 말이요.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업복을 정리하는데 은은한 남성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의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왠지 안정되는 냄새였어요. 저녁에 작업복을 빨아서 말렸습니다. 내일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오후 빨아놓은 작업복을 들고 박영도를 찾았어요. 그는 밭 끝자락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낡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작업복 빨아왔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작업복을 받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 걸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차 안이 우연히 보였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마치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유부남이었구나.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괜히 헛된 기대를 했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둘러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본 이후로 박영도를 피하고 있었어요. 괜히 민망해서 말이에요. 그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혼자 이상한 감정을 가졌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가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익숙한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영도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붕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차를 잠시 세우고 자세히 보니 박영도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지붕 위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비도 입지 않고 말이에요. 왜 이런 날씨에?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집에서 비가 새나 보다 싶었습니다. 급한 일이니까 이런 날씨에도 고치고 있는 거겠죠. 한참 망치질을 하던 박영도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지붕 끝에 놓인 물받이 통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폭우에 젖은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깨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려서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까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가족 사진을 본 이후로 괜히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단순히 지붕 수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박영도가 물받이 통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깨고 나서도 그 이미지가 선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고추밭에서 박영도를 보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날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밭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래 이 동네에 사신 분이라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영도 씨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세요? 괜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영도 씨 말이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김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밝은 분이었지. 아내분도 예쁘고 딸아이도 참 귀엽고 가족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왜? 교통사고였어. 그것도 비 오는 날이었지. 아내하고 딸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시야가 안 좋아서 그만.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그날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슬퍼 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말수도 줄고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래도 착한 마음은 그대로야. 남이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고 그러거든.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박영도가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공감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한참 조용히 죽을 먹던 박영도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누굴 다시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혼자 남겨두고 간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저도요. 평생 잘 살아보려 애썼는데 결국 혼자더라고요. 딸한테도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박영도도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둘 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좀 덜 외로워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농막 안의 공기가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니 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죽 다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릇을 정리하면서 박영도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천만에요. 감기 빨리 나으세요. 농막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박영도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이상 외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막에서의 그 대화 이후로 박영도와 저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고 고추밭에서도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인 조 여사가 저희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고추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조 여사가 다가왔어요. 지숙 씨, 요즘 박영도 씨랑 많이 친해졌더라. 그냥 같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근데 혼자 사는 남자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야. 그 말에서 뭔가 불편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서 망에서 내려온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기대려는 모양이야. 박영도 씨도 참 죽은 마누라가 있는데 뭐 하나라도 건질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점점 악의적이 되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조 여사는 대놓고 저를 견제했어요. 지숙 씨,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눈이 있잖아. 과부끼리 너무 가까이 지내면 좋지 않다고. 과부끼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박영도도 소문을 들었는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정월대보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들 모였는데
우리 마을의 품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곳 정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행동해서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지목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서 망해서 온 주제에 벌써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니. 조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영도였어요. 그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말도 없던 박영도가 갑자기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영도가 마이크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조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은 박영도는 한참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윤지숙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첫 마디가 나왔을 때 가슴이 쿵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줬습니다. 마을회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지숙 씨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이상하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을 텐데 저를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저 역시 혼자 살아왔지만 지숙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지켜주다니 생각도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는데 점점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먼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영도야.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영도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지수가 오늘 저녁에 박영도 씨 초대해라. 네? 갑자기 왜요? 어제 그렇게 용기 내서 널 지켜줬는데 고마운 마음도 표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박영도가 저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뭘 그래. 당당하게 해.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오후에 고추밭에서 박영도를 찾았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어머니가 초대하셨어요. 박영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저녁 무렵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셨어요. 된장국에 고추장아찌, 가지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상이었습니다. 박영도가 정시에 찾아왔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온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박영도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밥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봅니다. 박영도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을 거예요. 자주 오세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해요. 어머니가 박영도에게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지숙이 때문에 어려운 일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영도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참 순박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두 분 나이도 이제 그렇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서로 의지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씀에 저도 박영도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뭘 부끄러워해. 사람은 혼자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박영도가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줍게 고개를 들었어요. 지숙 씨, 같이 가보실래요? 어디요? 산책이라도. 날씨가 좋으니까요. 어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서 이야기나 해. 나는 설거지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고추밭 너머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쪽 숲길로 가보시죠. 박영도가 고추밭 너머로 이어진 작은 길을 가리켰어요. 평소에 혼자 걸어보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길이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는걸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영도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지숙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으니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겠죠. 숲길을 걷다가 작은 정자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며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박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세요? 네. 이제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혼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영도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손 계속 잡고 걸어도 되겠습니까?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도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길인데도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지숙 씨,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랜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길,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